내 컴퓨터 유튜브 강의 채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들은 립스보드, 즉 SMPS 파트와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회로 해석, 동작 원리, 그 다음 그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소자에 대한 양구 판별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강의를 토대로 해서 이제 실전으로 점검하고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그 전에 공부했던 그 SMPS 파트와 또는 인버터, 드라이버 파트에 대한 회로들을 머리에 연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기본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실무에 가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SMPS 파트 쪽 모니터 쪽이나 아니면 TV SM 파트 쪽이나 이런 기본적인 어떤 동작 원리, 회로 해석, 또 기본적인 어떤 소자에 대한 양구 판별법이 먼저 선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죠?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론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은 그 원포인트 수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모델의 특정 부위만 고장 나더라. 그죠? 그래서 그거만 누구한테 배워 수리하는 걸 또 원포인트 수리라고 하는데 그 원포인트 수리는 사실 수리 실력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떤 특정 모델에 대해서 특정 부위만 고장 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하고 직결되냐? 설계 불량이다. 그죠? 설계 불량. 그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위만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원포인트 3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모델은 뭐만 나가 그러면 딱 그 모델 들어왔다 그러면 그 모델만 그 부위만 갈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것은 없죠. 왜냐면 그런 부분들을 어떤 나름대로 실패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제조사에서 다시 설계해서 어떤 제품들을 내놓기 때문에 그전 같은 그런 뭐 전자제품이 많이 발달되지 않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몇 번의 그 어떤 그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에이징을 상당히 많이 걸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양산 체제로 들어갑니다. 모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기 전에 에이징 룸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에 에이징 타임을 갖는다. 즉 에이징 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극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극지방에서 아주 추운 지방에서 이 제품이 견딜 수 있느냐, 아주 더운 지방에서 이 그 제품이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에이징 룸에서 에이징 타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다시 리워크 작업을 하는 거죠. 재설계를 하고 다시 리워크를 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양산 체제에서 들어가서 이제 공장에서 대량 그 같은 제품 생산하는 그런 체제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수리하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로 뭐 설계자 입장은 아니지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기본 이론을 알고 그죠? 알고 해야만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제 물론 저 유튜브는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강의를 하는 채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공식 카페에도 보니까 뭐 중고 제품을 구해서 그냥 열심히 수리하고 그죠?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그 행위죠. 그런 것들은 그래야지 자기 실력이 되는 거지. 이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실무를 안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익히지가 않고 몸에 배이지가 않습니다.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여러 경우의 수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수리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머릿속에 있단 말이죠. 회로들이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제 그 실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강의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강의를 실무 수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고장 수리 시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원칙을 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편승 발전시켜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
또 내지는 어떤 그 규범을 만들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립스보드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전제품, 전기, 전자, 기기 수리를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이 뭔가 한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SMPS 파트 고장 수리 시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첫째, 제전장갑 착용하기이다. 고장 점검 및 수리를 진행 시 감전이나 손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하지만 항상 제전장갑을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둘째, 전원인가전 철저한 유관검사이다. 기판 열화, 소자 열화, 냉납, 회로 단선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소자 양보 측정 후 불량인 경우 먼저 소자를 교체하고 냉납인 경우 재솔더링 후 전원을 인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셋째, 쇼트 방지칙으로 SMPS 전원 인가하기이다. SMPS 회로 쇼트 시 도선 역할로 인하여 쇼트 방지칙의 백열전구로 전류가 흘러 계속해서 점등됨으로써 SMPS 회로를 보호할 수 있다. 넷째, 대전압 콘덴서 방전시키기이다. 모니터나 TV SMPS 고장 점검을 위해 AC 220V를 인가한 후 전원 코드를 제거할 경우 대전압 콘덴서에 DC 300V 이상 충전되어 있어 다음 수리를 위해 방전을 시키지 않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를 이용하여 방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다섯째, AC 전원 인가 후 2차단 출력부터 측정하기이다. SMPS의 고장 진단을 신속히 하기 위해 항상 2차단부터 측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2차 측 전압이 정상적으로 출력될 경우 SMPS는 정상이다. 다만 2차 측 전압이 출렁거리거나 전압이 안 나올 경우 2차 측을 기준으로 하여 앞단을 점검하면 된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쉬우면서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전장갑은 잘 껴야 돼요. 왜냐면은, 물론 우리가 감전이나 손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지금 반도체 소자들은 정전기에 굉장히 좀 약한 편입니다. 약해. 반도체 소자들은. 우리 몸에는 정전기가 발생되는데, 여러분들 겨울에 어떤 손잡이면 그 스파크가 확 튀기는 거 봤죠? 그게 전류는 약하지만 전압이 상당히 높죠. 그런 것들이 이 전자 소자에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그 제전장갑은 정전기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이게 초기부터 습관이 안 돼서 끼고 하면 왠지 불편하고 그래요.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이면은 그죠? 이런 제전장갑 끼고 하면 굉장히 좀 뭡니까 습관화가 돼서 괜찮은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습관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관검사예요. 우리 기판들을 이렇게 봤을 때 유관검사들을 잘 안 해요. 그냥 막바로 220V를 그냥 여다 인가를 해버리게 되면 만약에 회로에 쇼트가 있으면 나머지가 더 이상의 어떤 그 소자들이 파괴가 돼서 더 어떤 수리의 작업 공수를 갖다 더 늘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관검사를 해가지고 기판 열화는 없는지 아니면 소자가 열화가 된 게 없는지 아니면 회로가 패턴이 그죠? 어떤 단선이 된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보통 유관 검사로다가 50% 이상은 잡아낸다고 봅니다. 그죠? 세라믹 콘덴서 같은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열화가 되면요, 이게 누리끼리 해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눈이 좋은 사람들은 다 찾아내지만 어쨌든 간에 수리를 하다 보면 독수리 눈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유관 검사를 다 찾아내서 수리를 우리가 작업 공수를 갖다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빠른 시간에 수리해서 그죠? 다른 그 수리를 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잡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성질 급한 사람들은 뭐 기본 어떤 이런 지식도 없고 기본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좀 하다가 승질나면 뭡니까? 4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창고에 처박아 놓는단 말이죠. 그죠? 소비자가 기다리든 말든 그거는 굉장하게 우리가 그 소비자한테 데미지를 입는 일이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빨리빨리 하고 아니면 똑같은 보드를 구해서 교체를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수리의 기본적인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오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유관 검사를 좀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리맨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들어왔는데 화면이 안 들어오네. 이거 분명히 SMPS 파트 고장이 많다고 그랬지. 220V 받을 거니까 뻥 하고 뭐가 터져버려요. 또 하나는 이걸 우리 교체를 하고 나서, 그죠? 콘덴서 같은 건 정삽을 해야 되는데 역삽,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방 역삽을 했을 경우는 꽂으면 푹 하고 터집니다. 연기가 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고장이 들어왔거나 수리를 한 후에나 할 때는 반드시 뭐냐, 박발의 220V 전원을 인가하지 말고 우리 뻥 방지, 쇼트 방지 지금 만드는 우리가 방법을 알려드렸죠. 전번 시간에도. 거기에다가 뻥 방지 그 전원을 꽂아가지고 저 회로가 쇼트가 있으면은, 그죠? 백열전기 불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죠? 회로 쇼트가 없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점검을 한다든가 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항상 이 립스보드 전원, SMPS 전원을 220V, AC 220V는 막바로 인가하지 말고 뻥방지 지그의 SMPS 전원을 인가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 수칙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220V를 인가하게 되면 대전화 콘덴서에는 310V가 충전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220V 전원을 우리가 제거를 해드려도 이 충전된 310V는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 방전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가 모르고 만졌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몸에 감전이 됩니다.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데미지가 온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전기가 무서워서 만지지 않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초기에는 깜짝 놀랐어요. 아우, 뭐지 하더니 이게 방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모니터 쪽에 SMPS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TV 같은 거는요, 450V 이상이 여기 충전이 된단 말이죠. PFC, 전력 효율 보상에서 회로 또는 역률 보상 회로가 동작하기 때문에 대전화 콘덴서에 한해 승합을 해서 이 대전화 콘덴서에 450V 또는 TV가 어떤 뭐 60인치, 70인치 큰 거다 그러면은 대출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PFC가 뭐 500V, 600V까지 여기다가 승합을 해서 PFC가 동작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걸 만졌을 때는 데미지는 상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220V 꽂아 점검을 한다. 아니면 뭐 다 수리를 하고 나서 꽂아가지고 했다 그러면 제거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장착하기 전에 대전화 콘덴서 방전기 만드는 것도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걔를 통해서 얘를 방전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이 데콘 방전기를 만들고 나서 아주 사용하지 않고 모셔놓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항상 내 수리할 때 옆에는 멀티 테스터기, 이 방전기, 쇼트 방전 지그, 그죠? 부품통은 항상 끼고 다니는 걸 여러분들이 습관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감전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얼마나 되겠어. 물론 전류는 약해요. 그죠? 하지만은 이 상당한 전압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오면은 아주 한번 당하고 나면 덜덜 떨려요, 몸이. 저도 맨 처음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리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수리를 입문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리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성질이 너무 급해요. 그죠? 이 수리하는 사람들 성질이 급하면 사실 안 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단계별로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무조건 220V를 꽂아가지고, 그죠? 무조건 꽂아가지고 그냥 출력부터 재질 않아요. SMPS라는 것은 뭡니까? 전자기기가, 그죠? 필요로 하는, 그죠? 밥을 줘야 되는데,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죠? 이 반도체 소자들은 뭡니까? 직류라는 에너지를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20V라는 교류 전압을 이 정류 회로를 통해서 직류로 변환해서, 그죠? 지금 뭐냐? 전자기기가 필요한, 소자들이 필요한 직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직류 에너지 변환하기 위한 장치가 우리가 SMPS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220V 넣어서 정류 과정을 거쳐서, 그죠? 2차 측에 전압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립스보드, 우리가 이제 모니터에 쓰는 SMPS다 그러면 뭡니까? 2차 측에 5V와 12V가 나오죠. 5V는 이제 AD 보드가 필요한 전원이고 12V는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보드가 필요한 12V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꽂아가지고, 그죠? 기본적인 유관 검사 끝났다. 그죠? 그 다음에 쇼트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220V 인가해가지고 2차 측을 재는 거 2차 측. 2차 측에서 5V, 10V가 나온다 그러면 이 SMPS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것도 체크 안 하고 엄한 데를 계속 뒤지고 있어. 뭐 이거 측정해보고 나오는데 왜 이걸 2차 측이 정상 출력되는데 왜 앞단 이런 것을 점검을 하냐 이거죠. 그거는 쓸데없는 시간적인 요소를 낭비하는 길이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다른 걸 점검해야죠. 그래서 항상 2차 측부터 측정을 하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수칙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죠? 뭐 SMPS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다른 전자기기도 SMPS가 들어가는데 한 2차 단을 출력해 봐야 되겠죠. 거기 보면 뒤에 커넥터 옆에 뭐 몇 볼트 몇 볼트 몇 볼트가 나온다. 이게 써 있을 거예요. 마킹 돼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마킹이 돼 있든 안 했든 우리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그래가지고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5볼트 12볼트가 나온다. 어떤 기기는 24볼트가 나오는다. 쟤니까 24볼트가 나와. 그럼 SMPS 제껴놓으라 이거죠. 다른 게 안 돼서 얘가 동작 안 돼서 다른 게 동작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차 측부터 출력하라는 그 측정하라는 그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2차 단을 측정했더니 5V 나올 자리가 4V, 5V, 5V, 4V 막 왔다 갔다 그걸 출렁거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안 나온다든가 12V 단 정상 나오는데 5V는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앞단 앞단 점검해야 되겠죠. 안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그죠? 2차 종료분에 문제가 있는가? 없다. 그럼 또 앞단 뒤져요. 그 앞단이 뭡니까? 스위칭 단계죠. 거기서 PWM과 FET가 문제가 없는가? PWM VCC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단 추정 60분에서 어떤 범인을 특정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수리해야 될 기본적인 단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5가지 단계는 우리가 좀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물론 이외에도 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가지는 우리가 지키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수리를 했잖아요. 먼저 여러분들 공부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은 좀 우리가 들을 필요는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글쎄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 학원에 다녀서 배우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얘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지켜서 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립스보드 고장 수리 전에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물론 앞에 내용과 우리가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죠? 고장 수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TV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라든가 이런 전자기기들은 SMPS 파트 고장이 60에서 70%를 점유한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SMPS 수리만 잘해더라도 고장 수리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죠. 그죠? TV 같은 경우는 SMPS 분량이 많단 말이죠. 물론 뭐, 그죠? LED 쪽에 LED 패키지가 나가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SMPS를 많이 우리가 수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SMPS 수리를 하기 전에, 만약 모니터다 그러면, 이제 립스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AD보드가 다 연결된 상황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립스보드 단독 점검을 위해서, 그죠? AD보드를 갖다가 우리가 이 커넥터에서 빼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AD보드 쪽이라든가 OS보드가 연결된 상황으로 그대로 패널보드가 연결해서 그대로 점검을 하게 되면 립스보드 즉 SMPS가 봤을 때 이 연결된 부분 다 2차 측이라고 보는 거죠. 2차 측. 2차 측에서 어떤 소자가 쇼트가 난다 그러면은 이 SMPS 스위칭부에 PWM이 피드백 회로에서 PWM의 피드백 단자로 전달해서 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발진을 멈춘다는 얘기죠. 그죠? 펄스 발진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측의 전압이 아무것도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들은 바통 이렇게 다 연결하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먼저 립스보드 연결된 커넥터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SMPS 단독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이거 2차 측의 어떤 부분이 소프트가 됐을 때는 SMPS가 정상이라도 오동작을 한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하는 것이 수리의 기본이다 하는 거죠. 자, 철저한 유관 검사를 하라고 했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어떤 기판이 좀 이 솔더 마스크 잉크가 칠해져 있죠. 솔더 마스크 잉크가 좀 보통 보면 이렇게 뭐 청색이라든가 이거 좀 녹색이라든가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이런 건 좀 보기가 회로가 좀 보기가 좋아요. 근데 뭐 어떤 고동색이라든가 청색으로 된 것은 이 회로 패턴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초록색 솔더 마스크 잉크로 많이 칠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회로가 그죠? 기판이 이렇게 이 지금
립스보드는 단면 기판을 쓰죠. 단면 기판. 그렇기 때문에 열에 약합니다, 이게. 그죠? 이런 AD보드는 에폭시 수지 기판을 쓰기 때문에 유리 섬유 재질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열에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이런 립스보드는 단면 기판을 쓰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열에 약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판이 열화가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낙뢰를 맞으면 이 뚜껑이 날아가 버립니다. 과전압이 들어오면 날아가 버려요, 이게. 홈이 파지거나,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열화가 된 부분이 있고 뚜껑이 날아간 부분이 없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MPS 파트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스위칭 부분에, 그죠? 스위칭 부분에 드레인 소스와 연결된 우리가 션트 저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1옴 미만의 1와트 내지 2와트 저항이 달려 있는데 걔도 이제 데미지를 입으면, 그죠? 어떤 과전에 들어오면 걔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그 겉에 피막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분들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열이 받으면 납이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냉납이 생겨버려요. 특히 트랜스 부분 같은데 냉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220V 전원 인가하는 소켓 부분에 냉납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 냉납이 많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꽂으면 스파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냉납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전압이나 낙뢰가 들어오게 되면 이 소전 나가지만 패턴이 날아가 이 동판이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끊어지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유관 검사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소비자가 갖고 와서 이러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용하다 갑자기 꺼져요. 낙뢰가 한번 쳤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반드시 기본적인 빅데이터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점검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뭐 요즘 비디오 스코프들을 많이 사는데 전자현미경이라든가 아니면 루페로다가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수리 시간을 단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빨리 수리를 해줘야 소비자도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관 검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20V 전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뻥방지 지그에 연결하라고 했죠. 뻥방지 지그의 소켓에, 이 전원의 소켓에 연결해서 립스보드를 연결해라. 그래서 만약에 여기 회로회 쪽에 어떤 부분이 쇼트 된다고는 뭡니까? 그게 도선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 백열 전구가 켜진다. 그래서 이 회로들의 소자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2차 측 전압도 측정하라고 그랬죠. 2차 측에서 전압이 나온다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보드는 지금 뭡니까? 자, 12V 달량이 10.69가 나왔죠. 출렁거리진 않지만 10.69가 나왔다는 뭡니까? 이 용량 미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콘덴서가 정전 용량 감퇴로 오는 거냐, 다른 쪽이냐, 점검을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죠? 10.69잖아요, 그죠? 5V란 정상적으로 5V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버터로 가는, 아니, 드라이버 쪽으로 가는 전압이 10.69밖에 측정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점검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대전압권에서 방전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이 방전기 다 가고 제가 이제 지금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걸로 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그죠? 이 콘덴서가 불량이라도 그냥 방전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또 감전을 일으키니까 혹시, 그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예방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그죠? 얘는 빠져나갔죠. 전기가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요 이제 기본적인 걸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습관화가 안 되면은 참 안 돼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제일 이제 유형들을 보면 특히 성격 급한 사람들, 빨리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일이라는 게 단계가 있어요. 빨리 배운다 해서 배워지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뭐 간혹 뭐 고수들한테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그죠?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그죠? 뭐 저같이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배워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짝 좀 제자랑 좀 했습니다. 자, 립스보드 고장수 해야 될 사항들을 좀 이 동영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지금 한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먼저 2차 측을 다 분리하라고 그랬죠. 왜? 2차 측에 전자 소자가 소트가 나게 되면 립스보드는 피드백이 동작돼서 결론적으로 뭐냐, 스위칭부의 발전을 정지한다. 그죠? 자, 보면은 이 보드는 열화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2차 단에 12V가, 그죠? 12V가 뭐
10.69 나왔죠. 열화가 좀 많이 돼 있죠. 이런 것도 여기 이쪽에 데미지 열화가 됐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열화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자가 열을 받으면 용량 감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소자들은 그죠? 열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단면 기판이잖아요. 그죠? 단면 기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화가 된 부분들은 일단 용량 감퇴는 먹고 들어가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 기판 이런 부분 철저하게 봐야 돼요. 그죠? 콘덴사도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콘덴사가 배부른 게 있는가 없는가. 배부렀다면 그것만 갈면 돼. 휴즈가 나갔잖아. 이거 원통형 휴즈라든가 유리관 휴즈라든가 나갔다 그러면 뭐야? 이것만 갈면 되잖아. 이것만 갈고 그냥 전기를 넣어버린단 말이죠. 휴즈가 나갔다는 얘기는 어느 쪽에 1차 단이든 2차, 주로 1차 단의 불량들이 많아서 많이 나가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은 갈아서 꽂은다면 다른 쪽의 소자가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휴즈가 나갔다는 얘기는 이건 대형 사고다. 그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갈기 전에 다른 쪽을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단 말이죠. 특히 낙뢰 같은 게 들어오면 휴즈, 그 다음에 이 EMI 필터의 코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서미스터, 이런 것들이 다 나가버려요. 뭐 이런 그 브리지 다이오드 이게 다 나가버린단 말이죠. 과전압. 뭐 낙뢰로 인해서 과전압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전원을 갖다 바로 넣지 말고 뻥방지 지그에 전원을 연결해서 그죠? 이 회로가 쇼트가 되면은 그죠? 여기 불이 들어오게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게끔 도선 역할을 해서 일로 흐르게끔 해서 이 다른 쪽에 소자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다 연결했고 우리는 바로 220을 꽂았죠. 이 전원은 여기다 꽂으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그죠? 자, 얘가 회로 쇼트가 안 되면 불이 잠깐 깜빡하면 그건 정상입니다. 만약 회로 쇼트가 되면 계속 불이 들어오겠죠? 여기 보면 깜빡하면 말죠. 이 정상, 회로 쇼트는 없다. 회로 쇼트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쇼트가 됐다면 이게 불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2차 단이든 1차 단에 있는 소자의 어떤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뻥방지 지그의 장점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그를 만들면 되잖아. 회로도 다 드렸죠? 예, 이걸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뭡니까? 자, 이제, 회로에 쇼트도 없었다. 근데 왜, 2차 측에 12V라니 10.69밖에 안 나오지? 이제 점검을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회로 쇼트가 없으니까, 자, 전기를 이제 바로 꽂고, 220V 라인을 인가를 하고, 2차 단부터 출력을 하라지, 2차 단. 2차 단. 자, 요거 할 때도 지금 이게 충전이 돼 있습니다. 여기 만지는 거. 그러니까 제전 장갑을 끼워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말하고 제가 장갑 안 꼈죠? 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이게 참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죠? 자, 2차 단부터 재는 거죠. 2차 단. 자,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잽니다. 10.69죠. 불량이죠. 12V가 나와야 돼요, 이게. 그죠? 출렁거리진 않지만, 자, 5V 단 잽니다. AD 보드로 가는 전압이에요. 5V 잽니다. 요것도 두 개죠. 5V 단이 이쪽이죠. 자, 5V 나오죠? 출렁거리 좀 없습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면 12V 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점검을 들어가야 되겠죠? 자, 220V 반드시 뭡니까? 점검을 위해서 대콘 방전기로다가 방전을 시켜야 된다. 방전. 그죠? 근데 이게 콘덴서가 불량이라면요. 이 방전이 안 되는 콘덴서도 있어요. 그죠? 만졌다가 저도 깜짝 놀란 경우도 있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전압을 측정해 보는 거죠. 네. 2.6V. 우리 감전되는 전압은 아니죠. 다 빠졌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고장 수리 전에 해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기본적인 방법하고 동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런 보드는 지금 보지만 열화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추측이 됩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요. SMPS 전원 인가 상태에서 고장 점검할 때 주의할 때 뭐냐면, 우리가 수리할 때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압이라든가 파형 측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공급한 상황에서 측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전원을 인가하지 않고 측정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소자의 어떤 그 양부 판별을 주로 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니다. 전원 인가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MPS는 1차단과 2차단이 있다. 트랜스를 기준으로 해서 트랜스 반을 나눴을 때 220V 라인에 연결된 분이 1차 측. 그죠? 그 다음에 부하와 연결된 쪽이 2차 측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트랜스라는 부분이죠. 여기가 1차단, 여기가 2차단, 여기가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단이라고 보는 거죠. 인버터, 드라이버 또 모르시는 분 없죠? 인버터는 뭡니까? 우리가 액정은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QLED까지는 액정까지는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광원을 쏴줘야 된다. 광원을. 그죠? 그래야지 액정에서 영상이 나타나는데 형광등 방식, 즉 CCFL 방식의 광원을 켜주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가 인버터다. 인버터는 뭡니까? 형광등, 교류를 공급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파워 서플라이가 인버터라고 얘기합니다. 인버터. 그 인버터예요. 우리 간혹 이제 뭐 어떤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할 때 버스 안에서 해외여행 가면 버스 안에서 왜 영화 많이 틀어주지 않습니까? TV는 AC 코드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에 보면 인버터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24V 보통 버스는 24V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24V 배터리를 연결해서 인버터를 연결해서 교류 220V나 110V를 바꿔서 TV에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보통 뭐 가면 4시간 6시간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비디오 틀어주면 보고 그러죠. 거기도 인버터가 달려있단 말이죠. 그게 인버터예요. 그럼 드라이버는 뭐냐? 우리가 광원이 이제 CCFL 형광등 방식도 있지만은 LED 백라이트 방식의 광원도 있단 말이죠.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기 때문에 이 교류를 공급해주면 점등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류를 받아서 그죠? 직류를 받아서 교류로 승합한 다음에 다시 DC로 정류를 해가지고 공급해주는 장치, 파워 서플라이를 우리가 드라이버 또는 컨버터라고 한다. 근데 드라이버란 얘기를 더 많이 쓴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MPS는 1차 단과 2차 단이 있는데 우리가 측정할 때도 1차 단 그라운드하고 2차 단 그라운드는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측정할 때는 우리가 수리를 할 때는 여기다 대기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1차 단에 대콘에 콘덴서 마이너스에 리드선 하나 만들고 그 다음 2차 단에는 콘덴서 아무데나 마이너스 그게 리드를 하나 닿아서 이걸 우리가 접지로 해가지고 멀티 테스터기나 아니면 오실로스코프에 접지를 쓰면 된다 이거죠. 이런 편리한데 이거를 잘못해서 뭐 1차단 여기다 하고 2차단 잰다. 접지를 2차단 접지라고 2차단 잰다.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걸 좀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다 지금 각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원 인가 상태에서 소자 측정 시는 1차 측과 2차 측의 접지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1차 측 그라운드는 측정 시 1차 측과 2차 측 접지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대전압 콘덴서 마이너스 극의 리드선을 납땜하여 테스터 또는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에 접지를 물린다. 2차 측 그라운드는 측정 시 1차 측과 2차 측 접지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2차 측 콘덴서 마이너스 극의 리드선을 납땜하여 테스터 또는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에 접지를 물린다. 소자의 전압 및 파형 측정 시 소자의 핀 간격이 좁으므로 프로브를 핀에 대고 측정할 때 프로브가 소자의 다른 핀과 접촉하여 쇼트의 우려가 있으므로 측정 핀과 연결된 회로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파형이 잘 안 보일 때는 전압 및 진폭 노브를 조정하여 측정한다. 예, 이 내용들 잘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할 때는 이렇게 리드를 달아서 하시면 좀 편해요. 그죠? 이거를 한쪽은 거기다가 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게
밀려가지고 쇼트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도 많이 당해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편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오시로스코프에 악어 클립을 접지에 물릴 때 더 편합니다. 그죠? 그러면 한 손으로다가 찍으면 되니까 PWM의 어떤 아웃풋이라든가 FET 드레인이라든가 게이트라든가 이런 파형, 쇼트키 다이오드의 어떤 파형 이런 데를 측정할 때는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물려놓으면. 그죠? 또 쇼트 위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법은 좀 쓰시는 게 좋다 하는 거죠. 전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니터 전원의 공급 방식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립스보드 방식이 있고요. 아답터 방식이 있습니다. TV도 마찬가지죠. TV도 보면 립스보드 방식이 있고 아답터 방식이 있어요. 자, 립스보드 방식이 뭐냐면 SMPS가 TV 또는 모니터 안에 내장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아답터 방식은 뭐냐면 이 SMPS 파트가 없어요. 당시 보드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 아답터로다가 전원을 공급해 주는 방식을 우리가 아답터 방식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스갯소리로 고가와 저가를 구분하자. 자, 고가는 뭐냐? 립스보드 타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은 좀 약간 가격이 있는 것들이고 아답터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좀 가격이 좀 약간 저가다. 한번 그 얘기가 맞잖아요. 이게 원가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수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답터 방식이 좋겠죠. 고장나면 아답터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립스보드 타입은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걸 다 수리를 해야 되고 기본 지식이 없으면 수리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SMPS 파트가 립스보드는 안에 들어가 있지만 아답터는 바깥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SMPS 방식이 아답터 틀린 거냐? 똑같아요. 똑같다고 여기 지금. 이 내용들이 보면 그죠? 이 5개의 회로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 좀 크기만 작다 뿐이지. 그래서 얘는 이제 5V, 12V가 아니라 얘는 12V 또는 24V를 만들어서 여기 아답터 이 DC잭에 인가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메인 전원부에서 얘를 이제 분리 작업을 하겠죠. 그죠? 24V, 12V를 받아서 5V를 다운해서 12V는 뭐 인버터나 드라이버 쪽으로 주고 나머지는 내부 발전 스위칭을 통해서 다시 5V를 만들어서 그죠? 다시 정류를 해서 최종 부하가 필요한 LDO 레귤레이터를 줘가지고 또 여기서 뭐 스케일러로 준다든가 아니면 사운드 칩으로 준다든가 EPROM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MCU로 준다든가 이런 작업을 여기서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아답터는 12V형 아답터냐 뭐 요즘 큰 거는 24V 들어가죠. 24V, 19V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만 나오는 거지 회로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5V, 12V 단이 있죠. 그래서 이 트랜스에 2차 단에 한 라인을 더 권선을 감아서 5V를 만들게 하는 것이 이제 SMPS 파트다 이거죠. 똑같아요. 그죠? SMPS가 안에 들어가 있냐, 바깥에서 외부에서 공급해 주냐 따라서 전원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요즘 나오는 이제 TV라든가 모니터는요,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SMPS 파트 또는 인버터, 요즘 이제 인버터망 CCFL 방식은 안 쓰죠. 전부 다 이제 LED 백라이트죠.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버라는 보드를 쓰는 거죠. SMPS 드라이버 AD 보드가 하나의 통합이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통합. 그죠? 여기가 이제 메인보드 AD 보드고요. 요쪽이 이제 드라이버 쪽이고 여기가 이제 SMPS 파트란 말이죠. 220V가 여기 들어가서 그죠? 브리지 다이오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1차 정류를 하고 그죠? 요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스위칭을 해서 여기 이제 1차 측이지 2차 측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이 방식을 쓰는데 그죠? 요런 것들은 통합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아마 방향 자체가 통합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에 TV를 뜨니까 아이고 뭐 이런 것을 비싸게 너무 허접한데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허접한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집적화, 경량화, 그죠? 이런 추세에 의해서 제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피처폰, 그죠? 핸드폰이 벽돌만 했죠. 그게 왜 벽돌만, 이 전자소자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큰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세대가 바뀌고 발전됐기 때문에 자꾸 조그매지니까 이 조그매졌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겠네요. 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통합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수리하기가 그죠? 수리하기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좋아요. 이게 하나로 돼 있다 보니까. 그죠? 나눠져 있으면은 2개, 3개 수리해야 될 걸 하나 가지고 우리가 점검은 가능하잖아요. 이게 어떤 측면에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또 이게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다 연결이 돼 있다니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연결이 돼 있다니까 고장 부위 찾기는 조금 더 힘들겠죠. 그죠? 이쪽에 연결돼 있어요. AD보드 연결했으니까 만약에 SMPS 파트가 동작 안 난다 그러면 2차 측에 쇼트가 되면은 그죠? SMPS 파트 쪽에서 2차 측이라고 보고 피드백이 동작돼서 이 PWM의 펄스 발진을 멈춘다. 그러면 뭔가 전압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되는 추세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나눠져 있는 그죠?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만져보시고 또 이렇게 통합으로 되어 있는 이런 보드들도 여러분이 만져보셔야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는다. 그죠?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죠? 요거 여러분들 잘 좀 보셔야 돼. 이런 것들도. 왜 이게 하나지? 보드지 어디 갔지? 또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은 또 있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모니터 수리 실무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점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을 약간의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SMPS 파트 수리 실무를 들어가기 위해서 자, 한번 기본적인 내용을 SMPS의 기본적인 내용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할게요. 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모니터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전원 공급 장치인 SMPS 회로가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 AC 220V를 인가하면 2차 측으로부터 AD 보드가 필요로 하는 DCO 볼트와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가 필요로 하는 DC 12V를 출력하는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니터 쪽에 이게 SMPS 파트죠? SMPS 파트 쪽에 우리가 이제 구성도입니다. 구성도. 그래서 우리가 SMPS 파트는 5개 회로를 가지고 있다. 즉, EMI 필터, 그죠? EMI 필터. 두 번째가 1차 정류, 세 번째가 스위칭, 네 번째가 2차 정류, 다섯 번째가 뭡니까? 피드백, 교환 회로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0V를 인가하면은 2차 단으로 인버터가 필요한 12V와 AD보드가 필요한 5V를 출력하는 오토 방식을 쓰고 있다. 이제 꽂으면 바로 나오는 거죠. 꽂으면 돌격 앞으로 바로 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든 것은 모니터는 전력을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TV 쪽은 나중에 할 거지만은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원을 꺼지면 스탠바이 5V 즉 대기 전압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고 기본적인 동작을 하게 하고 어떤 사용자가 액션을 넣을 때 메인 전원부가 기동을 해서 12V, 24V 또는 33V를 출력하는 그런 대전류 대전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장치니까 이렇게 TV처럼 오토 방식을 한다면 전력 소비가 많겠죠. 전력 소비가 많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발전소에서 전기를 더 많이 발전해야 된다. 발전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 결론적으로 환경공해가 발생된다. 그래서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공해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규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전자제품들도 그런 쪽으로 어떤 전력을 소비를 사용 안 할 때는 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EMI 필터부, 그죠? 말씀드렸죠? 어떤 노이즈를 갖다가, 제거를 해주는, 그죠? 외부에서 입력, 나가는 스위칭 노이즈를 방지하는 역할도 해주지만,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그죠? 어떤 돌입 전류를 갖다가, 그죠? 사전에 예방해주는 그런 어떤 보호회로도 여기 들어가 있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1차 정리는 뭡니까? 220V를 받아서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 310V를 만들어서 이 스위칭부, 그죠? FET 드레인에 넘겨줘서 스위칭을 하게 해주는 이 1차 정리부가 있다고 그랬죠. 스위칭부는 뭡니까? SMPS 스위칭 모드이기 때문에 DC를 AC로 바꿔서 다시 우리가 DC로 바꿔주는 그런 스위칭부를 쓴다고 그랬죠. 이 PWM 방식, 즉 스위칭 모드를 쓰는 건 왜 쓴다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리니어 방식, 스위칭 방식은 안 쓰고 그냥 브리지 다이오드하고 그 다음에 대전압 콘덴서하고 LC 필터만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정류율이 떨어지고 특히 트랜스 자체가 60Hz라는 우리가 상용 주파수를 쓰다 보니까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더라. 그죠? 정류율 떨어지고 그러면 정류율도 좋아지면서 소자들을 우리가
소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연구해낸 게 바로 뭐 스위칭 모드, SMPS라는 얘기죠. 그죠? 스위칭 모드를 써봤더니, 그죠? 이걸 갖다 고주파로 변환해서 트랜스의 고주파를 갖다가 변환해서 가했더니 뭡니까? 트랜스 권선이 작아지고 크기도 작아지고 이런 소자들이 작아지더라. 그러면서 정률이 뛰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SMPS라는 그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차 정류가 이제 스위칭을 하게 한 단계고, 스위칭분은 뭡니까? DC를 AC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트랜스는 뭡니까? AC를 이용하죠. 변하는 전류를 1차 측에 걸어줘야 되는 거니까 얘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죠? 1차 정류부에서 310V를 FET 드레인에 공급해주면은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죠? 게이트에 FET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소스에서 드레인 소스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도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뭡니까? 게이트에다는 신호를 가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PWM입니다. PWM 뭡니까?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의 약자죠. 온오프버튼 신호를 줘서 게이트 쪽이면은 그 드레인에 걸려있는 310V를 껐다 켰다 하면서 얘가 DC를 AC 형태로 만들어 주더라. 그 DC가 AC로 됐으니까 뭡니까? 이게 트랜스와 연결돼 있죠. 드레인하고 트랜스 1차체가 연결돼 있죠. 이쪽에 변화하는 교류를 가해 줬더니 트랜스는 상호 인덕턴스 2차 측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2차 측에 감은 12V 권선과 5V 권선의 유도 주기를 발생되다 보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나오는 2차 유도 기전력은 뭐냐면 AC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최종 부하가 쓰기 위해서는 다시 직류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2차 정류부다. 그래서 2차 정류부에서 우리가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AD 보드가 필요한 5V와 그죠?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보드가 필요한 12V를 여기서 막바로 생산해내더라. 이런 오토 방식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모든 SMPS는 항상 2차 측의 전압 안정화를 위해서 이 괴한 회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피드백부다 이거죠. 피드백부. 여기서 2차 측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괴한 회로를 넘겨주면 괴한 회로는 뭡니까? PWM의 피드백 단자와 연결돼서 여기서 이제 이 결과값을 가지고 펄스폭을 줄이냐 늘리냐 정지시키냐. 그죠? 만약에 정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2차 측이 쇼트가 됐다. 그러면 정지해서 어떤 그 사전의 문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이 피드백 개연회로 되어 있다. 이 개연회의 중심 소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토커플러하고 TL431이다. 그죠? TL431은 2.5V 우리가 레귤레터라고도 얘기하는데 2.5V를 비교를 해서 많이 흐르면은 전류도 많이 흐를 거고 적게 는다. 전류도 적게 흐를 거다.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포토커플러, 포토다이오드 쪽에 넘겨주게 되면 그 전류의 양에 따라서 포토다이오드는 발광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빛이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뭡니까? 포토TR로다가 전류도 많이 흐를 것이고 빛이 조금 발생된다. 그러면 뭡니까? 포토TR 쪽으로다가 전류 조금 흐를 것이다. 그 결과값이 어디가 연결되냐? PWM 바로 피드백 단자와 연결돼서 그 내 결과값을 가지고 펄스 반치폭 늘리냐 줄이냐 정지하냐를 결정한다. 그게 바로 이 피드백부에서 해주는 역할이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5V, 12V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피드백부가 존재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꽉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또 이제 TV죠. SMPS 가면 PFC, 그 다음에 메인 스위칭 회로, 그 다음에 RC 회로가 있기 때문에 또 헷갈린단 말이죠. 그죠? 요 부분은 뭡니까? TV하고 본다면, 그죠? 스탠바이 회로하고 같단 말이죠. 스탠바이 회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 여러분 머릿속에 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말씀드렸죠? 5개 회로로 구성됐다. EMI 필터부, 1차 정류, 스위칭, 2차 정류, 피드백 이렇게 돼 있다. 이죠. 이 회로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연상을 해야 돼요. 220V 인가하게 되면 뭡니까? 그죠? 보호회로가 있다 그래서 보호회로. 그죠? 바리스타와 서미스터가 있는데 서미스터는 도립 전류를 방지해 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NTC 서미스터. 부의 특성에 서미스터를 쓴다. 온도에 의해서 저항값이 변하는 그런 거죠. 맨 처음에는 온도가 무지하게 높죠. 전기권이 좀 있으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의 특성이니까 저항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서서히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서미스터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이 대전압 콘덴서 또 내지는 이 브리지 다이오드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미스터를 이 회로의 직렬 라인으로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 SMPS 립스보드 쪽은 바리스타가 없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고급 제품도 있습니다. 얘는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로에. 얘는 이제 과전압, 낙내율이라는 거라는 거 아니면 다른 쪽으로 어떤 원위에서 과전압이 들어왔을 때는, 그죠? 임계 전압 이상이 들어오면 얘가 저항이
굉장히 감소하죠. 맨 처음에 저항이 무지하게 커요. 감소했다가 여기 철선으로 동작하는 거죠. 라인을 쇼트 시키니까 뭡니까? 여기 휴즈가 나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회로를 보호하는 것이 이 바리스터다. 그죠? 그래서 이능 라인을 통해서 이 지금 보면 코일과 콘덴서 양쪽 이거는 뭡니까? EMI 필터죠. EMI 필터.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회로를 통한다. 이게 EMI 필터죠. 자, EMI 필터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1차 정류 쪽에 브리지 다이오드 쪽에 우리가 교류를 가해주는 거죠. 그죠? 브리지 다이오드는 1, 2, 3, 4개 단자가 있는데 2번, 3번으로다가 교류가 들어가서 1번, 4번으로 증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전압 콘덴서에 310V가 충전되는데 이거는 라인을 타고 쭉 따라가면 이 310V는 어디 연결되어 있냐? 트랜스 1차 측을 타고 바로 여기 1차 측을 타고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1차 측을 타고 바로 여기 FET 드레인에 310V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기 있다 해서 드레인 소스에 전류 흐를까요? 아니죠. FET는 어떤 쪽으로다가 우리가 게이트에 신호를 가해줘야 되는데 이 가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대기만 하고 있지 흐르지는 않는단 말이죠. 스위칭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전철 개찰구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전철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통카드 단말기에다가 교통카드를 태깅을 해야 게이트가 열리겠죠? 마찬가지죠. 이 태깅을 해주는 게 이 원인 제공해주는 누구냐? 바로 PWM입니다. PWM에서 바로 뭡니까? PWM에서 전기를 내부적 펄스 발진해서 여기다가 게이트에다 주는 거죠. 그때 이제 뭡니까? 드레인 소스로 스위칭, 온, 오프 스위칭 신호가 이제 얘가 동작을 하면서 이제 DC가 AC로 바꿔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PWM인데 이 SMPS PWM은 어떻다고 그랬죠? VCC만 가해주면 얘는 바로 동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동작을. 그죠? VCC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트랜스에서 탭을 하나 따가지고, 그죠? 여기 지금 뭡니까? 이 VCC 콘덴서, 제너럴 다이오드를 통해서 항상 일정한 전압을 VCC에 가해줘야 되겠죠. 전압이 출렁되면 뭡니까? 스위칭도 출렁되겠죠. 그럼 2차도 출렁거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안정화를 위해서 이 제너 다이오드를 갖다가 우리가 말단에다 넣어놨다. 제너 다이오드는 뭐라고 그랬죠? 자, 머릿속에서 막 나와줘야 돼요. 온도와 부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출력해주는 안정화 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얘기한다. 이 정전압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10V형 제너다 그러면 20V 들어와 10V, 50V가 들어와도 10V. 그런 어떤 안정화 전압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PW의 안정적인 전압으로 동작을 해서 얘가 펄스 발진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VC 공급을 해줬죠? 펄스 발진 온오프 신호 어디 줍니까? 온오프 신호를 바로 여기 아웃풋이 그거죠. 아웃풋이 펄스 발진 온오프 신호죠. 여기 들어와서 게이트에 준단 말이죠. 해서 이제 DC를 AC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DC가 AC 와서 트랜스 1차 측에 가해주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뭡니까 여기가 그죠? 2차 정류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자 변화하는 교류를 가해줬기 때문에 2차 측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된다. 가문 코일 건선수에 따라서 12V형이 있고 5V형이 있다. 그런데 얘는 유도 기전력 나온 2차 측에 나온 이 유도 기전력은 AC 형태이기 때문에 최종 부하가 쓸 수 있는 전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2차 정류를 해서 최종 부하에 그죠? 인버터나 드라이버에 12V를 주고 또 이쪽 건선수가 틀이죠. 이쪽에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DC를 막 바꿔서 그죠? DC를 바꿔서 AD 보드에다가 전기를 공급해 준다. 그죠? 이런 내용을 얘기했죠. 자 이제 다 나왔어. 그러면 항상 2차 측을 감시해주는 피드백 회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변하는 전류를 감지해서 이 션트 레귤레이터가 안에 비교기 2.5V 비교기가 있어요. 걔를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 레퍼런스 단자 이 션트 레귤레이터는 에노드, 캐소드, 레퍼런스 단자가 있는데 레퍼런스가 입력 단자죠. 여기다가 이제 전류의 변화를 주게 되면 비교해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그죠? 에노드에 캐소드 많이 흐를 거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쭉 타고 오냐 이 포토커플러 쪽에 포토 다이오드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니까 전류가 많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적게 흐른다 그러면 얘도 빛이 조금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포토커플러는 가운데는 전기적 절연이죠. 여기가 이쪽 1차 측과 연결된 부분이 이제 여기 1차 측이란 말이죠. 발광 다이오드 쪽, 저 포토 다이오드가 바로 2차 측입니다. 그러면 빛이 발산되니까 여긴 실질적으로 포토 TR은 베이스가 전기적으로 전해서 안 나타나는 거지만 빛에 의해서 그죠? 베이스에 어떤 신호를 갖다 많이 주게 되면
컬렉터에서 에미터 흐르는 전압이 많을 거고, 적게 흐른다, 적게 준다, 빛을. 그러면 베이스에 빛이 적게 가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는 적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죠? 바로 P 또는 피드백 단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측에 전류가 전압이 많이 나와? 야, 펄스폭을 줄이자. 2차 측에 전기가 조금 나와? 펄스폭을 늘려. 2차 측에 쇼트가 됐는데 야, 펄스 발제 중지해. 해가지고 여기서 이 피드백 회로 다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 회로 또는 안정화 회로를 하는 것이다. 그죠? 이게 바로 SMPS의 개통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이 회로도다 이거죠. 이 회로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이 스위칭을 하면서 이 게이트 해주면 순간적으로 흐르는 전류를 잡기 위해서 이 션트 저항이 있다고 그랬죠? 션트 저항. 그죠? 요것도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뭡니까? 이 션트 저항은 항상 이 전류의 변화를 감지해서 얘가 어디를 연결돼 있습니까? 그죠? 이 PW 연결돼 있죠? 이 션트 저항이. 그래서 PWM 쪽에서 얘를 이제 가지고도 이 전류 조절을 이 발진량을 조절해 주는 거죠. 자, 요 회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요 회로도 여러분들 요걸 내가 이제 그 카페에다 올려 드릴 테니까 요걸 다운 받으셔서 이건 안에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벽에다 붙여놓고 애우세요. 애우. 그냥 모르시면 이게 따라가면서 애우. 이걸 가지고 이제 실물 립스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회로를 따라가 보세요. 진짜 이게 바리스타 직렬용, 서미스터 직렬용이 됐어? 휴즈가 있고 옆에 서미스터가 있네. 이 회로를 따라가는 습관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EMR 필터 여기 있네. 브리자이드 이쪽으로 들어가는구나. 그죠? 출력이 나와서 이렇게 가는구나. 여러분 따라가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뭐 이런 자료를 주더라도, 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ben 거지. 깨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구슬로 존재하는 거지 어떤 제품으로 진가를 발휘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슬을 꿰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회로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이제 실무술이 들어갈 때 그거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다가 봉창 뚫듯이 엉뚱한 또 질문하지 마시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장 점검 들어가기 전에 SMPS 파트의 대표적인 고장 증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건 늘상 얘기했죠. SMPS 우리가 립스보드를 보면 우리가 SMPS 파트와 인버터는 드라이버 단이 있다. 그죠? 인버터 단은 뭡니까? 이 트랜스가 있으면 이게 인버터, 트랜스가 없으면 컨버터 또는 드라이버라고 그러겠죠. LED 백라이트를 켜주는 건 트랜스가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게 이제 회로가 뒤에 보면은, 그죠? 여기 지금 이제, 여기 SMPS 파트죠? 여기 보면 이제 뒤에 SMPS PWM이 있고, SMPS FET가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인버터 단이나 드라이버 단 가면 똑같이 드라이버나 인버터는 여기 인버터 FET 또는 드라이버 FET, 인버터 PWM 또는 드라이버 PWM 있는데 드라이버 PWM은 이런 게 용량들이 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SMPS 기본 점검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2차단부터 출력 점검을 하라고 했죠. 12V 오버 정상적이다, 그죠? 출력거리면 미달되면 우리가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차단 브리저 다이오드부터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차단 출력이 미달된다 그러면 뭐 역으로 가야지, 역으로, 그죠? 2차 정류회로, 스위칭 회로,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그 다음에 1차 정류회로, 그 다음에 EMR 필터,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PWM, FET, 고주바 트랜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휴즈가 또 나가서 그러는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2차 단의 어떤 2차 단 쇼트 출력 전압 체크, 이런 것들, 쇼트키 다이오드도 우리가 양부 판별하는 법 알려드렸죠. 그죠? 양부 판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콘덴서가 여기 멀쩡해드려도 아까 지금 12V가 10.6이 나왔죠.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콘덴서 용량 감퇴가 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갈아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교보제를 쓰기 위해서 좀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마 갈면 나올 겁니다. 전압이 출렁거림이 없으니까. 자,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온다. 측정되지 않는다. 그죠? 2차 측에. 그러면 강인이 뭐 어떤 휴즈, 그죠? 여기서부터 입력이 안 들어가니까, 그죠? 어떤 휴즈 단선이 있을 수가 있다. 또는 부지 다이오드,
어떤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죠? 스위칭부에 FET에다가 310V를 넘겨줘야 되는데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브리지 다이오드 불량이라든가 스위칭 FET 불량이라든가 PWM 어떤 라인 필터, 여기 라인 필터가 이게 나가도 안 돼요. 라인 필터는 보통 보면 이게 EMI 필터라고 얘기하는데, 라인 필터는 보통 이 코일들이 단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과전압 때문에. 그죠? 걔가 되더라도 안 되겠죠. 대전압권에서 불량이 되더라도 2차 측에 우리가 출력이 안 나온다. 물론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점검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PWM VCC 불량.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단은 대콘에서 310V까지 재보니까 이 FET 드레인에 310V가 대기하고 있어요. 있는데 2차 측으로 전압이 안 나온다. 그죠? 그럼 뭡니까? PWM에 VCC가 가해지지 않아서 미달이 돼서 펄스 발진을 해서 게이트를 갖다 열어줘야 드레인 소스에서 310V가 스위칭이 되는데, 온오프 온오프 스위칭이 되면서 DC를 AC로 만들어주는데, 그죠? PWM VCC 전압이 문제가 되니까 안 될 수 있다. 그럼 PWM VCC 전압은 어떻게 공급되냐? 바로 VC 콘덴서가 있다. 47 마이크로 조그만 거. 제너 다이오드가 있다 그랬죠? 근데 뭐 포토 다이오드 또는 포토커플러 뭐 이런 거, 포토커플러 TL431 불량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양부 측정하면 되죠. 양부 측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많이 알려드렸죠? 그죠? 그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다가 우리가 동작 원리, 회로 해석이 좀 된다 그러면은, 그거 뭐 점검해야 되겠다. 나오겠죠. 그죠? PWM 어떤 뭐 발진이 안 된다. 그죠? 그럼 뭐 어떤 제너 다이오드라든가, 제너 다이오드가 없고, 그죠?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런 거 불량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마일러 콘덴서, 여기 옆은 마일러 콘덴서도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주의를 다 우리가 살펴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쇼트기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쇼트가 되면은, 그죠? 피드브 회로를 통해서 당연히 쇼트가 되면 피드브 회로 영향을 주겠죠. 그죠? 2차 측 감시니까 해서 우리가 이제 쇼트기 다이 불량 나면 PWM 정지가 되든가 뭐 이상 작동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버터 쪽 스위칭 FET 쇼트. 이 인버터 파트는요, 요 스위칭 FET 쇼트가 굉장히 많은데 두 개가 동시에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하나가 많이 나갑니다. 트랜스도 한 개가 문제가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쇼트가 되면 인버터 단에 쇼트가 되잖아요. 그럼 SMPS 립스보드는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얘 2차 측이에요. 그러니까 발진을 멈추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점검은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진짜 미리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인버터 단하고.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는 게 12V 넘겨주는 게 휴즈로 넘어가는 게 있고, 이 짬파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절단을 해버리세요, 12V 라인을. 아니면 이 12V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막바로 콘덴사를 거치게 돼 있죠, 콘덴사. 그죠? 어떤 거 좋은 거는 여기 지금 이 피코 휴즈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그거를 제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짬파로 나오면 짬파 자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 콘덴서 플러스 단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12V가. 그럼 그 플러스 단을 갖다가 제거를 하고, 아니 콘덴서 잡아 뽑으세요, 이거 두 개 다. 그죠? 뽑으면 되겠죠? 그럼 공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측정을 해서 2차 측이 나온다. 그럼 2차 측 여기 인버터 단이나 드라이버 중 쇼트구나. 우리 판정해도 되겠죠. 그것도 수리 요령이죠. 그죠? 어쨌든 간에 SMPS 파트가 봤을 때는 인버터 단도 2차 측이란 말이죠. AD보드 2차 측이에요. 패널보드 2차 측이에요. AD보드 2차 측입니다. 피드백이 동작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피드백에서 우리가 피드백 단자로다가 뭡니까? TL431과 TL431하고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PWM의 피드백 단자로 넘겨주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쇼트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능이 멈추기 때문에 전압이 출력이 안 될 수 있다. 자, 전압이 불안정한 경우, 2차 측의 전압이 불안정한 경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쇼트기 다이오드, 왜냐 LCP, 2차 측 전압은 어떻게 돼요? 트랜스 2차 측의 유도기 전력을 받아서 교류 형태이기 때문에 쇼트기 다이오드 LC 필터를 통해서 2차를 만들어준다. 그 부분 점검하면 되겠죠. 그죠? 쇼트기 다이오드가 진행성 불량이라도 전압이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차 측 콘덴서, 이런 콘덴서가 초보자들은 그냥 뭐 배만 부른 것만 보고 이 배 불렀다, 얘 때문에 안 나와 하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멀쩡해더라도
이 콘덴서가 보통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전해 콘덴서, 이 가운데 방법변이 있는 전해 콘덴서는 수명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죠? 이 전해 콘덴서는 안에 이제 전해 유전체가 뭐라 하냐면 전해 액이, 액체 상태인 그 전해 액이 들어있죠, 액이. 그죠? 걔가 이제 그 오래 쓰다 보면 이 전해 액이 마르는 현상, 드라이업 현상 때문에 용량 감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콘덴서는 요거 말고 이제 또 전해 콘덴서가 솔리드 콘덴서, 즉 안에 전해질이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그죠? 솔리드 콘덴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뤄주면 좋은데, 제조 원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들을 아마 하지 않았나,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 때는 솔리드 콘덴서, 솔리드 콘덴서를 보면 로우 ESR 콘덴서라고 있죠. 내부 저항이 없는 콘덴서를 우리가 솔리드 콘덴서 또는 로우 ESR 콘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조 원가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AD보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고가 제품들은 솔리드 콘덴서 쓰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고가 제품들은. 근데 제조 원가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멀쩡해더라도 여러분 눈상 봐온 건 뭐니까 배가 불러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거나 이 갈라진 거, 방폭변이 찢어진 거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것만 갈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 정도 데미지를 입었다면 딴 쪽에도 데미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갈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쇼트키 다이오드와 2차측 콘덴서의 용량 감퇴,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 콘덴서를 멀쩡해더라도 이 회로에서 우리가 캐패시턴스 메타로 재면 안 나와요. 회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탈거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다기능 테스트 하려다가 이 표기면과 측정했을 때 측정과 비교해서 용량 감퇴가 많이 돼 있다 그러면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립스보드 이런 가전제품들은 3년 이상 되면 이 콘덴서의 용량 감퇴는 기본적으로 먹고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 때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두 개가 용량 감퇴야. 요거만 두 개만 딱 갈지 마시고요. 다 갈아주세요. 다. 여기 지금 이 VCC 콘덴서, PWM VCC 콘덴서 다 갈아버리세요. 다. 이거 단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 요거만 갈아줬다. 얼마 후에 재콜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왜? 이런 어떤 콘덴서도 있다면 옆에 있는 콘덴서가 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같은 라인이면은. 그러니까 갈아주는 것이 기본 철칙인데 하도 원가 절감한다고 수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만 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메인보드 수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노트북 메인보드 수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주위는 다 갈아주는 것을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요것도 하나만 나가면 인버터 쪽에 우리가 튜닝 콘덴서인데 요거 하나만 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개 다 갈아주는 것은 좋아요. 그죠? 네. 자, 출력 전압이 강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면 강화된다는 것은 스위칭 에러 문제도 있지만은 그죠? 피드백 쪽에 이 TL431 불량이라든가 포토커플러 불량으로 인해서 그죠? 전압이 출력 강화, 출렁거릴 수도 있어요. 그죠? 꼭 우리가 스위칭 보라고만 보지 말고 스위칭 부 얘 옆에 있는 피드백 회로의 쪽에도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물론 TL431 같은 거를 잘 나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근데 포토커플러 같은 거는 TV SMPS도 메인 스위칭 회로에 TR과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하는데 요것도 불량이 있습니다. TL431하고 포토커플러 불량 측정은 다 알려줬죠. 앞단에서 다. 이게 다 거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 동작 원리만 알면 나머지는 뭐예요? 양부판별이는 양부판별. 양부판별에서 교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양부판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양부판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TL431 포토커플러 양부판별에서 불량이네. 딱 갈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불량이 나와. 띄고 하니까 정상이야. 회로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딴 쪽에 불량이면 걔까지 같이 영향을 미쳐주니까 결혼 띄어서 정상이라 그러면은 그 연결된 회로 쪽을 또 점검 들어가 줘야 돼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수리의 요령이다 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EMI 파트서부터 그죠? SMPS 이제 1단계가 EMI 필터죠. EMI 필터 부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들어가고 전월 인가 상태에서 점검하는 거, 전월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다음번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